불어불문학을 전공했고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조금 일찍 퇴직해서 지금은 이제 그동안 마무리 지어야 하는 연구나 번역이나 이런 것들을 마무리 짓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도서출판비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출판사라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잘 모르고 있던 출판사였었는데 그 여기 기획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이충훈 교수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 줄드 고티의 보바리즘 번역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원래 플로베르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베르를 했다면 마담 보바리를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마담 보바리를 연구하면 당연히 제일 먼저 나오는 용어가 바로 보바리즘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보바리즘이고 보바리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에 대한 정의로 항상 인용되고 예시되는 게 바로 줄드 고티에가 내린 정의거든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줄드 고티의 보바리즘 이게 이제 저한테 번역 의뢰가 왔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원서는 제가 그냥 그 플로베르 연구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던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독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 그 문학 연구라는 게 작품이야 물론 뭐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하고 또 여러 번 읽게 되지만 비평서들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 이제 찾아서 보게 되니까 더군다나 처음에 저는 이 줄드 고티의 보바리즘이라는 책이 문학 비평서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문학 비평을 하는 그 책에서 늘 인용이 되고 빠짐없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책도 비평서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철학서이다 보니까 또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할 생각은 하지 않아서 그냥 필요한 부분들 뭐 조금씩 보다가 이번 기회에 저도 완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보람됐었습니다. 보바리즘은 이제 플로베르의 소설 마담 보바리에서 이제 나온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그 플로베르 소설 속의 인물인 보바리 부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성향 이것을 이제 그냥 흔히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보바리 부인 뭐 다 읽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워낙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 자신이 그냥 보잘것없는 소시민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의사의 아내에 불과한데 자기가 마치 대귀족의 어떤 부인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고 현실과 떠나서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다른 어떤 이상적인 낭만적인 이런 인물로 자기를 치장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추적해 나가다가 결국은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 다르게 자기 자신보다 더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성향으로 자기 자신을 미화시키거나 감싸거나 이러는 인간의 성향을 마담 보바리에서 이제 인물의 이름을 따와서 보바리즘이라고 부른다라고 아주 흔하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나와 다른 나의 모습을 꿈꾸는 것, 나와 다른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성향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일찍이 아마 플로베르도 그래서였는지 마담 보바리는 바로 나다라는 그런 유명한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담 보바리는 바로 나다 이 말은 바꾸어서 얘기하면 마담 보바리는 바로 우리 모두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바리즘은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티에를 이야기할 때 플로베르와 더불어 함께 거론되는 두 명의 철학자가 있다면 그들이 이제 니체하고 쇼펜하우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니체와 쇼펜하우어에서 자기가 그 많은 영향을 받은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적인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라든지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던져진 유일한 실체는 현상적인 삶이다. 현상이 중요한 거고
그 현상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고 무단하게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 말하자면 줄드 고티에의 철학 사상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니체나 쇼펜하우어를 만나면서 발전되어 간.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고티에가 아마 플로베르를 굉장히 좋아했었나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고티에가 1891년에 처음 글을 발표하면서 세상에 자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보바리즘 플로베르 작품 속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그걸 보면 그 이전부터 이미 플로베르에 대해서 많이 심취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원래 가지고 있던 고티에가 플로베르의 책을 작품을 보면서 플로베르에 심취해서 보바리즘이라는 이 개념을 이용해서 자기의 철학 세계를 아주 독창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캐치한 것이 아닌가. 처럼 그렇게 SNS 뭐 이런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실제 자기 모습과 다르게 바꾸고 이렇게 갖고 나가는 거니까 그야말로 극단적인 보바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보바리즘의 각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비극에 가까워지는 거고 보바리즘의 각도가 조금 작아지면 그래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감수성이나 자신의 어떤 적성에 가까운 쪽으로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자신의 발전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지만 너무 지나치게 거리가 먼 보바리즘으로 향해 간다면 그 보바리즘의 각도가 저는 이 책에서 고티에가 보바리즘 지수라는 말을 사용한 게 참 재미있었는데요. 그 보바리즘의 각도가 그 지수가 점점 둔각으로 벌어지게 되면 비극이 초래되는 거겠죠. 그래서 재미있는 발상이신 것 같아요. 네. 아마도 SNS에 대한 그 연구를 하는 사회학자들도 이 보바리즘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연구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재밌게 해봤습니다. 제가 플로베르를 전공했던 만큼 처음 시작은 아주 즐겁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작품의 이야기들,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작품 속의 캐릭터들이 이제 아주 세밀하게 분석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신난다 하면서 이제 재밌게 그 예전에 읽었던 작품의 그 캐릭터들을 떠올리면서 그들과 다시 조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재밌게 시작을 했는데 뒤로 점점 가면서 이제 완전히 철학 이야기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 노스용이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노션이라는 건데 컨셉과 다르게 이제 또 다른 의미의 그 용어인데 그렇게 우리말에 적당한 말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게 이제 가장 힘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보시면 길게 이제 역줄을 옮긴 줄을 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가장 합당한 용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단어를 가지고 쓰면서 독자들이 이걸 너무 어색하게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프랑스 철학자들의 문장이 되게 아주 현란한 언어의 유희를 많이 즐기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 문장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논리가 명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의 표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언어적인 유희를 현란하게 많이 즐기는 편인데 줄드 고티에 역시 프랑스 철학자 아니랄까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의 의식이나 또 본능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마치 인간처럼 의윤화시켜서 이제 문장이 서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도 자기 눈앞에 지나가는 사물을 어느 순간 마음에 들어서 포착해서 그것을 이제 고정시킨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좀 우리말로 바꾸면 어색하잖아요. 본능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의인화되는 그 문장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어색하지 않게 의미 전달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오히려 고티의 문체를 더 망치게 되기도 하고 아무리 비록 문학 작품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리고 또 적절하게 그 사고를 전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바꿔서 보면
본능들을 자기가 아마 독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능들을 어떤 드라마의 등장인물처럼 생각해서 본능들이 마치 이렇게 막 등장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또 인간의 의식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면서 책을 읽는다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어렵게 느끼지만은 않고 또 재미있는 부분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색하지 않게 의미 전달을 할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재미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작품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작품, 그러니까 표현이 우리에게 낯설다고 해서 그걸 자기가 아무리 번역이 제2의 장작이라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럼 너무 지나치게 어색하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작가가 사용한 표현을 최대한 고수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문학 작품이 아닐 경우에는 지금 이 고티에처럼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문장의 표현력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비교적 조금 그 번역자의 자유를 가지고 의미 전달이 최대한 잘 될 수 있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능이니 막 의식이니 이런 그 요소들이 마치 인간처럼 나와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묘사가 됐을 때 이게 뭐 문학 작품이 아니니까 우리한테 좀더 불편하지 않게 다가올 수 있게 바꿀 수 없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 경우는 오히려 그냥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대로 이제 의인화적인 문체를 따랐습니다. 이 책은 일단은 그 책의 구성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플로베르 작품 속의 그런 캐릭터들 분석부터 시작해서 플로베르의 작품에서 나타난 것처럼 병적인 요소로 등장하는 보바리즘을 분석하다가 사실은 인간 모두에게 내재하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보바리즘이 부정적인 그런 그 가치 평가를 받게 됐을까? 그것을 고티에는 진리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티에 자신은 진리라는 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라는 건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진리가 있다고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 이거는 막 지고지순한 진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나중에 보면 그게 진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속성이 이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주장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리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다르게 생각한다는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바리즘이 진리의 차원에서 봤을 때 비난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런데 진리는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굳이 진리가 없는데 다르게 생각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맞는 게 없는데. 그래서 보바리즘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이유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바라본다면 보바리즘은 변화의 법칙인 거고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 변화를 통해서 진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전개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진리도 없고 현상적인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철학자이다 보니까 현실도 결국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현실인데 그렇게 봤을 때 보바리즘이 현실을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없다고 믿지만 진리에 대한 보바리즘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속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추구하는 가운데 새로운 현실, 또 다른 현실, 또 다른 현실을 만들어내면서 이 세계가 우리의 현실이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보바리즘은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이다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 책의 전개 과정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저는 종의 정령과 지식의 정령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보바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그 뭐 비유적인 표현으로 등장을 했던 것 같고 저는 요 비유가 가장 재밌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러면 사랑을 통해서 내가 진짜 행복하다라는 이런 보바리즘에 빠져서 살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기가 착각했던 거고 지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끊임없이 지식을 습득하면 내가 그것을 활용해서 내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늘 인간은 불행하고 예전에 몰랐던 불행을 또 느끼게 되는 건데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인간의 그 과학이 발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을 이용해서 종의 정령은 끊임없이 번식을 시켜 나가고 인간을 이용해서 그 지식의 정령은 끊임없이 지식의 발전, 과학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비유가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서 고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실현될 수 없는 거잖아요. 끝까지 실현될 수 없는 거라면 굳이 거기에 목매달지 말자. 뭐 물론 이건 고티의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목매달지 말고 그냥 나의 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종족이 번식을 하고 또 나의 이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고 거기에서 만족하면 되지. 내가 거기서 행복을 못 느낀다고 불행하고 하다거나 자기를 너무 좌절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제 고티의 주된 생각으로 보입니다. 이 표현을 고티에가 책에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독자들도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런 책을 독자들이 읽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읽느냐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삶을 바라볼 때 조금 더 객관적인 자세로 너무 자신의 많은 독자들이 경우에 따라서 지금 엄청 감정적으로 불행한 상황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고티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결국은 내가 아니라 지식의 정령, 종의 정령에 의해서 내가 이용당하고 있는 거네. 그렇지만 그걸 허무하다고 느낄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원한 결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의 발전이, 뭔가의 결과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번식이라든가 과학의 발전이라든가 이건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이걸에 내가 일조했다라는 거에서 만족을 느끼는 그런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 그 생활 철학 이런 것을 좀 습득한다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에 감정이나 여러 가지 열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독자들에게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책을 이해하기가 힘들더라도 이렇게 읽다 보면 주옥 같은 그 문장, 주옥 같은 표현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차피 이게 소설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메모해 가면서 자신의 삶에서 조금 더 자신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지침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